여러분은 공원에서 시원한 물을 다 마시고 생수병을 어디에 버리시나요? 한국의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는데요. 대부분 유리, 페트,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를 넣는 전용 쓰레기통이 있어 쉽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버리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출신 국가와 한국의 쓰레기 버리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듯 넘기는 행동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분리수거 방법 등과 같은 것이 있죠. 스치듯 넘겼던 작은 행동에도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경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우리는 크게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큰 행위가 아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란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위와는 다르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가격리 등과 같은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경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장소를 함부로 벗어난 사람은 벌금을 낼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을 걸어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5만 원,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20만 원, 땅이 묻어서 버리면 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예인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급하게 건너기 위해서 시도하는 무단횡단도 경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다니는 건널목뿐 아니라 철도 건널목이 있는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해선 안 됩니다. 최근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안전띠는 필수일까요? 네, 어디에 앉든지 안전띠는 필수입니다. 승용차나 고속버스 등을 탈 때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승용차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에 앉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안전하게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생활에서도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단순한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요.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학교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죠.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학교나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 언어나 행동을 통한 모욕,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가는 행동, 단체 채팅방이나 문자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서 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면 경찰청 학교폭력센터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면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는 몰래카메라도 범죄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몰래카메라는 무엇일까요? 몰래카메라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상대방의 몸이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생활 속 가벼운 범죄가 있는 반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많죠. 이번엔 범죄와 관련해서 형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하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형법인데요. 형법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벌을 정해놨습니다. 이 내용으로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간 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으로 정해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행위와 지켜야 할 원칙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저지른 범죄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형벌을 받지 않고 법에 정해진 만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디지털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점점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400건이 넘는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기가 68%,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6.1% 등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를 모르는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스마트폰에 확인되지 않는 앱을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 앱을 확인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범죄를 막기 위해 정해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 집행기관이란 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요. 법 집행기관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며 그 용의자를 체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누군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바로 법 집행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법 집행기관은 국가마다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법 집행기관의 한 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누군가에 의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또 다른 기관인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한국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내에서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검사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범죄기관과는 다르게 높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 즉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전까지 한국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생긴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 높은 직급의 경찰 등이 기소 대상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수처가 부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청계천에는 독일 베를린 장벽의 일부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베를린 장벽 조각은 2005년에 한국의 통일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독일 베를린시가 실제 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래피티 작가인 A씨가 2018년 어느 날 이 베를린 장벽 조각에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를 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찍어 올리게 되는데요. 이를 본 법원이 베를린 장벽 조각은 한국과 독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피티를 한 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장소에 그려진 그림이나 글씨를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해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고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행해진 칼과 같은 흉기를 갖고 다니는 경우, 주운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범죄 예방 요령, 기초 질서 등을 교육하는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